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케이스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는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었던 아이입니다. 서울의 대학병원 정신과에도 입원을 했었고, 경기도 인근에 있는 입원 가능한 병원은 들락날락거리던 아이였습니다. 본인도 병원 입원을 원했고,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진단명이 달랐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는 조현이라고 그랬고, 어느 병원에서는 양극성 장애라고 그랬고, 또 어느 병원에서는 그냥 우울이라고도 얘기했고, 물론 정신과 진단이 증상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주 인상 깊었던 게 대학병원에 굉장히 유명한 소아청소년 정신과 과장님이 진단을 내리셨는데, 너는 정신병이 아니야. 너는 인성이 문제인 거야. 넌 인성교육을 받아야 되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아무리 마음이 아프다고 해도 엄마한테 물건을 던지고 식탁을 깨고 주먹으로 아버지 이마를 터뜨리고 피를 보고, 이걸 단순히 정신과적인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인성 문제인 거 맞나 봐.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기에는 또 나타나는 양상들이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에 과연 인성이라고만 보는 거 좀 그렇지 않니? 이렇게도 얘기했었던 케이스가 요즘 부쩍 많이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는 요즘 학폭 피해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어머님들이 꽤 있고, 또 학폭 가해자라고 하면서 사전 상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학폭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학폭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양상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 땅의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 이런 고민을 길고 오랫동안 했죠. 제가 2015년도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썼던 그 연구 주제가 청소년 인성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였습니다. 바로 2014년도에 KEDI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현주 박사님 팀이 이끄는 연구팀이 인성 덕목은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해서 인성 덕목을 개발하는 연구를 완성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현주 박사님의 인성 덕목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러한 인성 덕목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것의 효과성을 본 논문이 바로 이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저는 제게 남아있는 건 이 논문 하나, 또 박사 논문도 저게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마치 그 모자무사의 황진만 씨처럼 이 모든 논문들을 양평 시골집에 아궁이에 갖다 태운 사람이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제가 이걸 아주 오랜만에 펼쳐봤습니다. 뭐 석사 논문이라고 하는 건 연구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좀 허접하죠. 그래도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게 그 인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이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서, 아, 그래, 이런 거였지 라는 여러 번에 걸친 아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성교육 학교에서 가능한 것이냐? 저는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현주 박사님이 얘기하는 인성덕목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존중입니다. 두 번째가 성실입니다. 세 번째가 배려와 소통입니다. 네 번째가 사회적 책임입니다. 다섯 번째가 예의입니다. 여섯 번째가 자기조절입니다. 일곱 번째가 정직과 용기입니다. 여덟 번째가 지혜입니다. 아홉 번째가 정의입니다. 열 번째가 시민성입니다. 이 10가지, 아마 10가지 안에는 좀 더 세분화시키면 뭐 배려와 소통 이렇게 같이 묶었으니까 14~15가지가 되겠네요. 이걸 그냥 발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메타 분석도 하셨고, 인터뷰도 하셨고, 또 많은 논문들을 참고하셨고, 전 세계의 어떤 인성 연구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연구하셨을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10가지 인성 덕목입니다. 근데 참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왜 지금 이 대한민국 청소년 아이들은 무너지고 있는지 제가 제 스스로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논문 쓸 땐 몰랐습니다. 왜? 학위를 받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에게 매맞아가면서 예의를 지켜야지.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숟가락 안 들면 수저들지 마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운 세대입니다. 성실해야지. 어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자빠져 자냐. 이러고 회초리 맞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함을 강요받았던 세대입니다. 무식하게도 반에서 한 아이가 잘못하면 연대 책임을 지고 온 반 친구들이 복도에 쭉 나가서 벌을 쓰면서까지도 공동체 의식을 배웠습니다. 네가 잘못하면 내 잘못이 되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아야 반 친구들이 야단맞지 않으니까 서로 견제하고 서로 하지마 하면서 우린 이걸 지켰던 세대입니다. 당연히 정의로워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1980년대 저희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세대이고 또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교도소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했던 걸 경험했던 세대이니까 이런 걸 그냥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들은 성실하게 일합니다. 또 예의 바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사회적 책임 요거는 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기 조절, 되는 어른도 있고 안 되는 어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조절합니다. 정직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용기 있는 어른들 많이 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게 전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엔 이런 것들이 인성동목이 어느 정도 갖춰진 어른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럼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칠 수 없느냐. 제가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자기존중이라는 단어 앞에서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너는 이걸 누릴 자격이 없어. 이거 누군가 칭찬해도 너 이거 칭찬받을 만한 거 맞아? 사실 제 안에도 이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그것이 내 삶을 흔들 정도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완벽하게 엄마로부터 버려진 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 비난에 시달렸던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안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댓글 달아주시는 이 많은 칭찬들이 사실 마냥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저를 존중하는 그 완벽한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존중이 안 된다는 얘기는 끊임없는 비난과 자기 질책 이런 거에 시달려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세대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를 존중할 수 없는 우리들이 아이를 존중할 수 있습니까? 아이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존중하지 않고 입 다물어 학원 갔다 오라고 그랬잖아. 너 숙제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강압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통제하면서 길렀는데 아이들이 자기 존중이 됩니까? 제 사무실에서 코칭받는 모든 아이들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끊임없는 내 안에 나를 비난하는 그 목소리에 시달리고 있고 아이들은 그걸 부모들은 내 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정확하게 듣고 있다라는 게 비극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성공할 인간이 못 돼요. 이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조차 없죠. 자기 존중의 하위 요인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니까요. 그럼 이거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인성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의 시작은 가정인데 가정에 있는 부모들도 자기를 존중할 수 없는데 나를 존중할 수 없는 이 엄마들이 나를 존중할 수 없는 이 아버지들이 어떻게 자기 아이를 존중할 수 있죠? 그렇게 큰 아이들이 자기를 존중할 수 있다고요? 이게 안 되죠. 자기 존중이 안 되니까 인성덕목 속에 있는 자기 조절 더더욱 안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부모에게 자기 존중이 안 됐지만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우리 세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걸 극복해야 되니까 우리는 성실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삶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모든 게 풍족하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아이가 회복될까요? 전 대놓고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왜 어려운가요? 돈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이 아이는 회복되지 않아도 되니까요.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의 돈이 있다는 걸 이 아이는 아니까요. 그러니까 대놓고 아빠한테 건물 하나 사줘. 건물 관리하고 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아이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세대였기 때문에 자기 조절할 수밖에 없었고 성실할 수밖에 없었고 배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의 이 땅의 아이들이 자기 존중을 하고 자기 조절을 하고 이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이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길거리로 나가고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자기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방문 닫고 들어간 내 아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등교 거부하지 않고 학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자퇴 그러지 않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전 어떻게 하면 이란 답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도 가방만 놓고 오는 거지 나의 존재감이 누구도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봐 주지 않고 존재감이 제로인 상황에서 선생님도 내 이름 하나 불러주기가 어려운 이런 현실에서 아이들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요. 자기 안에 수치심을 극복하고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진짜로 2015년도에 대한민국은 인성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그랬고 2015년도에 석사학위를 받을 때 대한민국은 인성의 도관이었습니다. 온통 인성에 관한 책을 쓰는 사람들이 학원 선생들도 인성에 관한 책을 썼고 전문가가 아닌데도 나는 인성 전문가라고 책을 쓰고 그럴 때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여러 군데 강의 요청을 받고 두세 군데를 갔는데 제가 느꼈던 좌절감 안 바뀌겠구나. 그래서 제가 인성이 너무 중요해. 청소년 인성만 회복된다 그래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가 사실은 인성을 놨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네요. 2026년. 전 다시 이걸 잡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회복시키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이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갈수록 더 사악해지고 아이들은 갈수록 더 그 일탈의 정도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 가정에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불현듯 엄마들이 어떻게 인성교육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엄마들이 얼마나 난감할까?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이 유튜브를 들으신다면 아마 더 난감하시겠지?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인성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과정도 열어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주말 내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또 역시 어머님들께 고민거리를 안겨드립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학교 문제도 진로 문제도 진학 문제도 해결하시기 어렵습니다. 결국 성실해야 살아가는 세상이고 소통해야 살아가는 세상이고 사회적 책임을 질 줄 아는 아이들이 훌륭하게 크는 세상이고 시민성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올바른 아이들로 크는 거니까 어떻게 암담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냥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댓글 남겨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면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